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질문지라고 얘기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게 응원의 메시지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질문부터 그러면 하나씩 좀 보고 답변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질문부터 제목 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볼게요. 문재인 탄핵 가능성 얼마나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태민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문재인 탄핵을 전국에서 누구보다 더 원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제 빨간색 헌법재판관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9명 중에 7명이에요. 7명이 빨간색이죠. 7명을 문재인이 임명했죠. 네. 그래서 탄핵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같은 질문 받으면 늘 얘기해요. 이게 탄핵을 아무리 원해도 사실 지금 미국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의회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상원, 하원은 하원으로 나눠져 있고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에도 다수당이고 상원은 공화당에도 다수당입니다. 그런데 하원에서는 트럼프 탄핵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상원은 100명 중에 53석이 공화당이고 67표를 받아야만 탄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리 하원에서 통과를 해서 올려봐야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0인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 통과하기도 힘들겠거니와 통과한다고 해서 헌재에서 문재인에 대한 탄핵을 문재인을 탄핵시켜 줄 리도 만무하죠. 그래서 사실 얼마나 우리가 원하든지 간에 문재인 탄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그 상원으로 이게 지금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중에서 공화당 의원 중에 이렇게 좀 이탈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공화당 지금 하원에서 그러니까 탄핵안을 발의할 때도 공화당에서는 단 한 표도 이탈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부에서도 한국은 어떤 부처에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다른 이야기를 내는 게 흔한데 미국에서는 용납되지가 않고 그러면 정말 정치 선생이 끝나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내가 지금 여론몰이를 좀 하고 싶다고 너는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 공화당 소속인데도 그러더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정말 정치 생명이 거기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고 특히 끝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탈표가 나오기 어렵죠. 근데 이탈표가 심지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탄핵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이제 결정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 하원 이런 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의원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정치적일 거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얻을 게 있어야 사실은 그 사람들이 탄핵에다가 표를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상원에서. 하원은 그렇다고 치고 하원은 이제 다수당으로서 결정을 했다고 치면 본인이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재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끝까지 이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면 오히려 그 누구도 오히려 지금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상원에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걸 민주당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니 지금 문재인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자홍 씨는 문재인 탄핵 가능성 없다 이렇게. 재홍 씨는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예를 든 거죠. 미국도 이제 할 가능성이 없으면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지금 되게 바보 취급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국회에서 억지로 표를 모아서 진행을 시켜 본다고 하면 통과가 안 될 거고 억지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역풍만 맞고 바보 취급 당하다가 끝나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로우에 한번 물어볼게요. 플로우에서 한번 우리 답을 해볼까요? 문재인 탄핵 된다 안 된다 두 개입니다. 자, 된다 한번 손 들어봐요. 된다. 그 다음에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다. 네, 아니가 많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탄핵되기를 원한다 아니다. 원한다.
누가 탄핵 암살을 되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답니까? 그럼 4월 15일 이후에 한국당이 201석을 먹었다. 그 보고 그러면 추진해야죠. 아니 추진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자, 4월 15일 날 201석을 한국당이 먹었다고 보고 올해 안으로 문재인이 탄핵이 될 거다. 자, 그래도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예.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한 분 있습니다. 저분한테 마이크 좀 한번 갖다 와주세요. 마이크 하나 더. 저기. 지금 뛰어다니는 저분은 페넷마이트의 박순종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산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감정이랑 실제로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거 한 번만 해도 충분히 한국 정치를 후진국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타격이었는데 굳이 문재인을 또 이렇게 민주 절차를 파괴해가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하나?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탄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합법적이고 법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그거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박수를 좀. 마이크 좀 받으세요. 4월 15일 전에 공산화되는 문재인의 공산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저지하느냐, 그게 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정주필은 우리나라의 소위 리빙 딕셔너리, 살아있는 사전입니다. 그리고 페넴은 우리나라의 현재 가지고 있는 think-tanker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지만 더 수고해서 애국자가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그 얘기하셨던 그 젊은 분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넣어놓고 고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만일에 또 탄핵이 되면 그때는 대통령제는 실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로 말하자면 같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아까 얘기했던 안심소득제를 6천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또 6개월 지나면 7천만 원으로.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포퓰리즘이 심한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데모를 안 합니다. 투표소에 가서 계산해보고, 얘는 200만 원, 얘는 205만 원 하면 205만 원에 꼭 찍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길거리 데모는 아무도 안 하는데 포퓰리즘이 엄청난, 말하자면 투표소 안에서 엄청난 회오리가 불기 때문에 일본은 10개월에 한 번씩 총리를 뽑았거든요. 10달에 한 번씩.
이번에 아베는 비정상적으로 오래 하고 있는 거고 아베 전에 10개월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총리가 5명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한국이 내각제로 가게 되면 그때는 6개월에 한 번씩 선거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우리 마음만큼은 뭐 20년심입니다만은 저 공산주의자를 청와대에 또 앉아가지고 저희 눈 뜨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걷고 갈 거냐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함부로 말하기 힘든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뽑은 질문이 아까 전에 이제 주필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랑 조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는 우리는 정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정치의 의미와 실현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조금 다소 철학적일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실현법, 어떻게 실현을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배우려고 들었어요. 네. 질문이 뭐였어요?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뭔가? 이게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정치는 이득을 취하는 게임이다. 결코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개념에 휘둘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 근데 그 이득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줘서 당장 방금 주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예를 들면 여기는 내가 200만 원 뭐 도움이 되고 이거 나한테 205만 원 도움이 되겠다.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 하면 그거를 찍는 거 역시 그게 어떤 잘못된 결정이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의 이득도 있죠. 또는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득도 있죠. 예전에 그 국대푸드의 김상현 대표가 그 막 이제 회사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문재인을 비판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회사 이름을 걸고 나와서 회사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우려가 많은데 회사가 망하면 그런 거 없다. 나라가 망하면 회사가 뭐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장 내 이득에 맞는 선택을 하고 내 이득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망해버리면 지금 당장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을 받는지 205만 원을 받는지 300만 원을 받는지보다 나라가 만망해서 난 여기에서 5만 원씩 계속 평생 벌어서 내가 1억도 벌고 2억도 버는 게 더 이득이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하고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있어야겠죠. 제가 미국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미국 살다 온 티를 내고 싶어서 더 그러는 겁니다만 그 미국 같은 경우엔 상원과 하원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이에요. 그리고 2년 만에 전체가 다 물갈이가 됩니다. 그런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상원은 주당 2명, 그래서 총 100명이에요. 작은 주도 2명, 큰 주도 2명, 다 100명. 그래서 전체 50개 주에서 100명이 선출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에 이 전체 100명이 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선거를 해요. 이 미국이 건국되면서부터 거기 이 미국의 이제 그 Founding Fathers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자칫하면 이 군중의 감정은 휩쓸릴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의 타락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이 한 번에 휩쓸리지 않도록 상원 의원은 6년에 걸쳐서 바뀌도록 하자라고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씩 33명, 34명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식의 안전피를 마련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이 이득을 쫓아가되 어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그리고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너무 포퓰리즘이나 어떤 현금 복지 이런 쪽으로 휩쓸리지 않는 안전피를 마련하는 것 그런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지금 얘기해 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정치적인 어떤 실현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전핀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보면 될까요?
안전핀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정말 돌아가면서 일부씩 뽑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선거에서 돈을 나눠주지 못하게 하는 거, 뭐 현금으로 나눠준다든지 선거법을 마련을 뭐 이제 있습니다만 선거법으로 어떤 그런 현금 보상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보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그 안전핀의 일부겠죠. 네. 좀 빨리 진행. 네. 우리가 나중에 선물까지 좀 추첨을 해야 되는데 선물 추첨까지 포함해서 6시 반에 나가라. 그래서 큰일 나죠.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치란 무엇이냐? 네, 저는 정치를 국민에게 쓴 약을 먹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제가 유심히 보는 지도자가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인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2년 만에 프랑스 경제 체질을 바꿔놓고 있어요. 그 1년 동안, 1년 차에는 지지율이 뭐 20%, 10몇 %까지 떨어졌는데, 프랑스의 실업률이 내려가면서 그 지지율이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의 의식을 말 그대로 개혁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처럼 뭐 좋은 말이야, 너는 뭐 사랑받을 존재다, 뭐 당신은 뭐 나라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말이야 뭐 누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달콤한 사탕 대신에 국민들한테 쓴 약을 먹어야, 주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인생은 고단한 거라고. 고단한. 우리 성재준 씨는 정치는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가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를 많이 안 하는 정치가 제일 좋은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냥 자신의 어떤 삶이나 자신의 어떤 생계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냥 시스템적으로 잘 알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정치가 제일 좋은 정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복지 혜택을 안 받는 국민이 많아지는 게 복지라고. 그것도 또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처음부터 이제 자기가 집권했을 때부터 자기 정권이 이제 촛불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 굉장히 좀 위험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진중권이가 촛불 사기극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신호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도 철학적으로 가치가 있겠지만, 이게 사회라는 것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끊임없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민중 봉기라도 일으켜가지고 뭔가 사법 체계를 뒤집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데, 이번에도 기자 신년 회견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대목이, 검찰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소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중적인 어떤 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걸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는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국민적인 어떤 처벌의 대상이 사법 체계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국민의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법 체계를 뛰어넘어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굉장히 반헌법적인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정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배웠다는 친구가 조금 덜 배웠다는 친구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 친구, 지금은 세상을 뒤엎을 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네, 다음. 이게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오늘 질문이 다 수준 높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좀 질문이 좀 흥미롭습니다. 우파와 좌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져주셨습니다. 네. 뭐예요? 저부터 먼저 대답을 해요. 뭐예요? 우파와 좌파의 차이가 아무래도 이제 너무 복잡한 질문인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파의 가치는 어떤 그 세상의 존재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저는 보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좌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파적 가치의 가장 기본이고, 이거는 또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진화적으로도 분명히 맞는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사회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나의 자아를 사회를 통해 가지고 투영해서 생각하는 게 나중에 이제 학습이 된 것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루소 같은 사상가들이 멋들어지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통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어떤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좌파 우파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에 있냐 사회에 있냐, 그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니 탓이면 좌파고 내 탓이면 우파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탓. 그러면 아무래도 우파는 A형이 많아요. 주로 A형이 왜 자기 누가 밥 먹다가 쫓아가면 나 때문에 나가니? 이렇게 물어본다잖아요. 그런가요? A형이 우파가 많아요? 참고로 저는 O형입니다. 전 AB형입니다. 저도 O형이고요. O형이고. 나 혼자 우파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굉장히 적절하죠. 네, 뭐 사회 뭐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회 구조가 이렇고 뭐 사회 시스템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얘기하면 좌파예요. 근데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고 도덕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우파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답적으로. 근데 이게 좌파 우파라고 해가지고 저는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좌파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 이건 완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 구조 속에서 개인의 어떤 도덕심에 대한 배려가 아예 그냥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문제의 발견에 초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짜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산주의요? 아니면 봉건? 제왕주의적인 것 같습니다. 약간. 봉건 시대에 무슨 전체주의적 세계관을 무슨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애들이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람들이 현대적인 의미의 무슨 뭐 그런 것보다는 아시아틱한 그런 전통주의자들이다, 이런 느낌도 한 번씩 가지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현실화될 것 같습니까? 이건태 교수님. 국가부도 또 날 거냐? 조금 이랬었어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요새 정부가 경제가 튼튼하다 그러는 거는 단기간에 외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국가부도는 없을 거란 얘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우리가 워낙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경제가 잘못되면 외환이 빨리 빠져나가는 나라고, 그리고 지금처럼 정부로부터 돈 받아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또 그 주는 거를 통해서 표를 살려고 하는 게 지속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세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세수는 다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지금 그 길로 막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 장기라 하면 어느 시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년, 10년 뭐. 이렇게 국가를 부도낸 나라들이 이제 그리스가 복지 확대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부도를 낸 나라고, 뭐 아르헨티나는 워낙 오랫동안 그랬으니까요. 근데 보통의 이 퍼주는 정부가 들어오면 한 5년 정도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쌓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른 나라,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그래도 뭐 그리스나 스페인보다 튼튼했으니까 하니까 그게 하나 장점인 반면에,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데는 관광 자원이나 아니면 지하 자원에 대한 돈이 있으니까 버틴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 관광 수입이 5배 정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그 부도 위기에 처했는데 문제는 스페인하고 그리스, 이탈리아는 부도 위기에 처하면 EU가 깨질 게 두려워서 독일이 지원하고 프랑스가 돈을 내고 영국이 돈을 냈는데 대한민국은 돈 내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본하고 외환 수합 같은 것도 다 끊어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처럼 그 재정을 팽창시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국방에 대한 부담도 큰 나라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거 정부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재정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왔죠. 근데 그 보수적인 재정 원칙을 한꺼번에 버린 정부가 이제 이번 정부여서 그래서 우려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분, 저 말고 나머지 분들은 좀 젊은 축에 속하니까 저하고 5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5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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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연합체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노란 딱지를 붙이는 곳이 구글 코리아인가요? 예. 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살면서 보는 게 보수 우리 우파들의 성향이 굉장히 그 점잖고 비투쟁적이고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 사회적으로 원하는 거를 투쟁적으로 하는 거에 약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리얼미터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저희가 끌려다니는데 왜 우리는 우리만의 그거를 하나 만들지 못했는가? 그랬다면 리얼미터가 얘기하는 걸 그냥 무시하면서 우리 거를 계속했으면 물타기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우파 우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도해드리고 있고 노란 딱지 문제는 조금 복잡한 토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론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로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저보다 5살 정도 젊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젊은이들이 상당히 보수화된 표결을 보일 거다 아니다. 간단하게 됩니다. 많이 돌아올 거다 아니다. 그 젊은 층이 좌파적인 사실은 이 사람들을 이게 패션 좌파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엄청난 무슨 대단한 좌파적 이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휩쓸려서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좋은가 보다 이쪽이 솔깃하구나 하고 갔다가 많이들 굉장히 변화가 되고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난도 있고 어떤 페미니즘 이렇게 뒤틀리고 왜곡된 페미니즘과의 어떤 이 감정 이 변화에 대한 감정 변화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우파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파가 스스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이제 그 보수 세력으로 대변되는 이 정당들의 표를 줄 것인가? 과연 와서 자유한국당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또는 뭐 비례한국당에 투표를 해줄 것인가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혀 흡수를 못하고 있죠.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물어봐도 저희 대학교 후배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많이들 조국을 계기로 해서 많이 이제 머리가 깨졌죠. 그래서 최근에도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야 자유한국당 좀 찍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이상하게 표가 안 간대요. 자유한국당에 호감이 안 간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데요. 근데 이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었을 때 확실한 거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인식은 많이 바뀌었다. 근데 투표는 많이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꼭 이런 관련된 질문에서 꼭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유한국당이 젊은이들의 표를 어떻게 하면 가져올까를 고민한 결과가 대부분의 같은 경우는 좌파식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서도 나이에 상관없이 보수적인 가치는 언제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뭐 젊은이가 보는 보수의 가치가 다르고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치가 다르고 이런 게지 않으니까 너무 막 젊은이들의 표를 어떻게 가져올까를 너무 막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보수적인 가치를 좀 더 많이 확실하게 하시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거 진짜 마지막 질문.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이번에 보수 쪽에서 반문재인, 말하자면 야권에서 몇 석을 얻을 것 같다. 백맨. 아니 이런 숫자에 약간 인색하다고 해서 배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 희망은 200석이고요. 현실적으로 제 판단은 150석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야, 편차가 너무 많은데. 지금 통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편차가 점점 늘어나요. 재홍 씨. 저는 뭐 회의적인 시각일 수 있는데 지금 수준을 큰 변화 없이 다들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 치는 분도 있어요. 네. 제 누님. 저는 놀랍게도 이런 혼란의 시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잘 뭔가 이렇게 그래도 구조가 딱 정리가 돼가지고 180석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전망치를 낼 때 저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저걸 섹시하다고 표현해요. 야, 너가 섹시하다. 그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죠. 사장한테 보고를 가면 이제 좋아해요. 자, 이랬어요. 네. 네.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 저는 늘 좋습니다. 좋아서 자주 같이 놀고 그럽니다. 규제 놀자를 몇 번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제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그만뒀는데 다시 재개해서 규제 놀자를 재밌게 앞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180석입니다. 제가 사실 그 생각이 없는데 180석 걸으니까 섹시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저도 180석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 이제 바로 뭐 있습니다. 선물 드리려고. 네. 자,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섹시한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